역사 박물관에 와서 강의를 하니까 야외에서는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그래도 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가 가면은 이제 그 대한제국 수립 이후부터 다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이제 잠깐한 에피소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하와이에 가면은 우리 교민들이 그때 시절에 많이 이주를 했거든요. 그 어떤 계기로 이제 이주를 했냐고 하면은 1902년부터 한 몇 년에 걸쳐서 한 7,500명 정도가 하와이로 이주를 했답니다. 아까 제 1층에서 보니까 하와이 이주사 이래가지고 또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일단 보시면서 자세히 보면 좋겠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뒤늦게 이제 그 식민지 그 획득을 위해서 나서가지고 태평양에 하와이에 이제 하와이를 자기네들 식민지화 한 게 1898년이거든요. 1898년 하와이를 이제 식민지화 해가지고 미국이 거기에 이제 소위 그 대농장 형태로 했던 게 사탕수수하고 파인애플 농사. 지금도 하와이 가보면은 뭐 그런 거 그 유명한 파인애플 공장 그 농장도 있고 이랬는데,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얘기했던 중국 사람들, 쿨리들이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갔대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하와이 가보면 그 하와이 전체 시민들 중에 한 20% 이상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로 인력이 모자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그때만 해도 막 간다 이러면은 만주 뭐 연해주 이런 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데 가면은 상당히 잘 살 수 있고 좋은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7,500명 정도가 하와이로 이주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우리나라의 그 미국 이민 역사가 이제 그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간 사람들이 주로 남자들이 갔는데, 뭐 전부 정년기를 지나서 가다 보니까 이제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결혼할 방법은 없고 그래갖고 그 이후에 이제 조선에서 이제 그 결혼할 여자들이 가야 되는데 맞선 볼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생긴 게 사진 맞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처녀들이 많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보니까 사진으로는 청년이었는데 가보니까 뭐 40대 50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와이 이민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엄청 고생 많이 했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이거 노동이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착을 했고, 지금도 그 하와이에도 우리나라 한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초기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할 때 하와이에서 많이 그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금도 지원해주고,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데가 하와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와이에서 터를 닫고, 또 하와이에서 터를 닫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또 미국으로 넘어간 게 이제 LA. 그래가지고 이제 LA 쪽으로 이민 넘어가고 했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 우리나라 이민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지만은 처음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그때 참 한심한 상황이니까, 밖에 나가서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제 하와이로 갔고, 그때 또 일부의 사람들은 저 멕시코 쪽으로도 가고, 그래갖고 남미 쪽으로도 일단의 사람들이 가게 되고, 그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이 이제 시작이 됐고, 뭐 대한제국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무슨 제국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대한제국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5,000년 역사의 거의 뭐 대부분을 중국에 대한 어떤 하나의 조공국 그거였는데, 우리가 제국을 설립했다는 건데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으니까 이제 완전히 공식적으로 청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에 단절을 하면서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이었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제국에 걸맞는 어떤 실력이나 힘이 안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 대한제국이 우리나라에 남긴 유산이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나라 이름 대한민국에 어찌됐든 간에 대한자를 넘겨준 어떤 그거는 하나의 유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한국이 된 게 그때 대한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그 삼국시대 처음 그 전의 시대를 보통 이야기할 때 사만이 있는 나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만의 나라 거기에다가 이제 한자를 따오고 거기다 대자를 붙여갖고 대한제국.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우리가 이어져서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이제 한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시절을 가는데 이제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이제 그 나라의 국력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나라는 이제 내려가면서, 청나라는 그때 당시에 청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변법 자강 운동이 실패하고 뭐 의화단 사건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열강의 침략이 확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청나라가 더 어려워진 게 또 뭐냐면은 아까 일본한테 전쟁에 져가지고 배상금을 2억 3천만 냥을 물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배상금을 물어주기 위해서 여러 나라로부터 차관을 받아들여요. 6개국으로부터 6억 냥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차관으로 받아들이거든. 그러면은 그 차관을 그 뭐 영국이나 이런 그 열강들이 바보같이 그냥 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담보로 받았냐 하면은 그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징수권, 관세권, 염세권 이런 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차관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하니까 이제 마음 놓고 청나라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는 완전 열강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나라 자체도 이제 열강을 완전 먹이로 전락을 하게 되고, 지금 청나라 사람들 많이 왔네요. 뭐 그런 아픈 역사를 지냈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이제 그런 시기로 이제 막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삼국 간섭에 의해서 이 만주 지역하고 또 중국 쪽에 상당히 세력을 키우던 데가 어디다? 러시아. 러시아가 이제 막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가. 그 러시아는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또 우리가 전체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러시아가 크림 전쟁에서 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근대화를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대화를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그 러시아의 끊임없는 관심은 얼지 않는 항구의 확보. 그죠?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고, 그죠?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려고 이쪽 아시아 쪽으로 보다 보니까 블라디보스톡도 하고 했는데, 진짜 좋기는 중국의 그 여순이 어디냐면 산둥반도 앞에 있는 데니까 거기까지 확보하면 정말 좋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서는 그 영도, 지금 부산 앞에 있는 성까지도 탐을 냈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 쪽에서 어떤 그런 걸 확보하면 너무 좋으니까 러시아 쪽은 계속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청일 전쟁 이후에 삼국 간섭에 의해서 만주하고 그 산둥반도 그까지 이제 자기가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고 1891년부터 그 러시아가 뭘 시작했냐면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그 모스크바 쪽에서 시작돼갖고 계속 동쪽으로 이제 영토를 확장을 하는데, 시베리아는 그 호흡을판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한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제 중국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걸 만주까지 연결해가지고 중국의 그 여순까지, 그러니까 중국 본토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의 상황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일본은 뒤늦게 이제 근대화를 해가지고 우리도 서구 열강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는데, 자기네들이 가장 강적으로 생각했던 나라가 러시아라고 러시아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1890년에 그때 당시 일본의 수상이었던 아리가타라는 사람이 무슨 개념을 냈냐 하면은 이익선 주권선. 주권선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최우적으로 지켜야 될 보루, 일본 본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조선하고 만주까지. 그래서 이익선 설정을 하면서 우리의 주권선은 기필코 지켜야 되고, 그 주권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익선까지도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을 이제 정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항상 생각했던 상대는 러시아였던 거예요. 러시아는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요 러일 전쟁의 전후 사정을 우리가 참 많이 좀 현 세대에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 게, 그때 상황이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저는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이 그때 정말 지혜롭게 잘했던 거는, 내부적으로는 청일 전쟁 이후에 경험한 삼국 간섭 때문에 국민 여론들을 우리가 강해져야 되겠다. 힘이 약하니까 러시아나 전 강대국의 간섭을 받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국론을 하나로 결집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 청으로부터 받아들인 배상금을 활용해갖고 산업을 막 진흥을 시키고 2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외교를 아주 지혜롭게 해나간 거예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게,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해서 가장 긴장을 하면서 넓은 전선을 형성했던 게 어디라고 그랬죠? 영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국. 그러니까 영국이 러시아하고 1차적으로 크림 전쟁에서도 한번 붙었고,
그럼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하면 남쪽에 있는 게 인도잖아요. 인도인데 영국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식민지가 인도거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이쪽에서도 러시아하고 붙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영국이 여러 가지 프랑스하고도 붙고 있고 이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1차적으로는 그때는 영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전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한은 러시아를 막아야 되겠는데 영국 입장에서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하고 붙고 있지, 남아프리카에서는 소위 그 보호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또 네덜란드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지, 뭐 아프가니스탄도 해야 되지, 발칸 반도도 해야 되지, 이쪽 또 아시아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걸 파고드는 거죠. 영국하고 이제 동맹을 맺는 거죠. 영국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너무 강대국이고 고립주의에서 다른 나라하고 조약 이런 거 안 맺었는데, 이 아시아 쪽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일본을 파트너로 정해가지고 1차 영일 동맹을 1902년에 맺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본으로서는 아주 지혜로운 그거였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하고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조금 떠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맺었냐 하면은, 영국은 중국과 인도를 하는 데서 일본이 반대하지 않는다. 영국은 일본이 조선, 러시아하고 대항하는 데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서로 협약을 맺은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전쟁 상황이 돌아가면은 서로 도와준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미국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남북 전쟁이 끝나고 미국도 뒤늦게 이제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아시아 쪽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보기에 러시아가 상당히 눈에 가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일본 쪽으로 이제 일본이 이제 자기네 쪽으로 이제 우호적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또 러시아 본토에 자기 외교관을 보내가지고 엄청난 또 그 공작을 합니다. 뇌물을 주면서 러시아 쪽에서 소위 그 분열 정책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기 전에 안쪽으로는 힘을 키우고 또 국론을 모으고, 대외적으로는 이 나라 저 나라 해가지고 외교전으로 하고 또 러시아 적전 분열 작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904년에 이제 소위 러일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러일 전쟁.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한다라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러시아는 그 유럽에서도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강대국이었고, 일본도 뭐 명치유신으로 떠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러시아하고 감히 싸울 거라고 생각도 못할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당연히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일본이 이겼죠. 이제 일본이 이겼는데 그 산동반도 쪽으로 가가지고, 그때도 러일 전쟁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전쟁터가 많이 됐어요. 제일 피해는 이제 청나라가 제일 많이 봤지만은, 하여튼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전부 다 너무 나라 전쟁에 우리나라하고 청나라만 그 전쟁터가 돼가지고, 러일 전쟁 때 그 만주 지역에 청나라 사람들이 한 몇십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1904년에 이제 일본이 참 그한 게,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거쳐서 만주 쪽에서 전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일종의 병창기지화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한테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통과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뭐 길이나 철도 같은 것도 하고, 필요하면은 사람들도 하고 물자를 징발할 수 있는 소위 병창기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을 일으켜갖고 아주 기습적으로 이제 산동반도 그 여순 쪽을 공격해가지고 육군에서 이제 기선을 제압을 해버리는 거죠. 물론 그 워낙 치열한 전투였기 때문에 일본 군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한 8만 명 죽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그 병력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정신 차린 이제 러시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이 상당히 강하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영국 다음으로 강한 해군이었던 러시아의 함대 있잖아요. 발틱 함대. 발틱 함대니까 그 함대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발트해가 어딥니까? 그 스웨덴 밑에 있는 거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쪽 우리나라까지 와야 되잖아요. 이제.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발틱 함대가 이제 이쪽에 이제 투입하기로 하고 이제 발진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1869년에 이제 이집트에 개통이 된 게 수에즈운하 개통이 되어 있었잖아요. 영국이 장악을 하고 있었죠. 원래는 그걸 통해서 오면은 한 7,000km 정도만 되면 빨리 올 수 있는데,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 스웨즈 운하를 오픈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트, 스웨덴 그쪽에서 시작해갖고 발틱 함대가 이렇게 찔려서 오면은 바로 스웨즈 운하 지나서 인도양으로 해갖고 이쪽으로 올 수 있는데 그걸 안 열어주니까 저 밑에 아프리카 남단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한 17,000km를 되돌아가고 37,000km를 무려 한 6, 7개월에 걸쳐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동해 쪽으로.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영국이 곳곳에 그 인도를 중심으로 하고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배라는 게 계속 배에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배에서만 오래 있으면 각기병이 걸려요. 비타민C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항구에 정착을 해갖고 음식도 먹고 또 채소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중간에 전부 영국 식민지니까 중간에 배가 기항을 할 수 없도록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트에서 출발한 러시아 발틱 함대가 37,000km를 항해를 해가지고 거의 6개월을 항해해가지고 이제 동해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의 발틱 함대라 하더라도 뭐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차적으로 목표로는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번 좀 리프레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붙으려고 했는데 일본이 이제 그때 도고 헤이치라고 하는 이제 일본 제독이 이 사람들이 반드시 이제 여순항은 이미 자기네들이 점령을 했으니까 블라디보스톡으로 갈 거다. 가면은 이 우리나라 동해 쪽을 지날 거다. 동해 쪽을 지나면 어디를 지날 거다? 지금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대마도, 스시마 쪽 그쪽을 우회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딱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발틱 함대가 배가 뭐 38척이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아무리 천하의 함대라 하더라도 뭐 그 6, 7개월 배 타고 긴 하오니까 선원들 자체가 완전 녹초 상태가 된 거지. 예. 그래갖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스시마 연안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4척만 남아가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이 얼마만큼 준비를 했냐 그러면은 대마도를 한번 가보시면은 지금 대마도가 섬이 2개로 나눠져 있죠. 2개로 가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원래는 그게 섬이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이제 그 러일 전쟁하면서 발틱 함대하고 전쟁을 위해서 일부러 섬을 그 중간에 폭발을 시켜갖고 좁은 해협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배들이 숨어 있다가 걸로 나와가지고 기습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틱 함대가 완전히 패배를 당하면서 러일 전쟁도 지죠. 지는데 뭐 그때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아주 강대한 영토를 가진 큰 나라고 일본은 그래도 조그마한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 군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한 8만 명 죽고.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 국력에 비해서 오버되는 어떤 그런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일으켰는데 또 세계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이것도 약간의 음모론적인 시각도 있고 뭐 그랬는데 이 러일 전쟁에 들어갔던 전비가 청일 전쟁 때보다도 한 6배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큰 전쟁, 전선도 넓고 이러니까.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마련했겠지만은 그 전비의 50%에서 60%를 영국하고 미국의 유대 자본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공채 형식으로. 그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영국의 어떤 금융 자본들이 그걸 빌려줬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들리는 소리에 하면은 이제 러시아에서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그때 이제 유대인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좀 따로 할 텐데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갔던 데가 동유럽이라고 그랬잖아요. 러시아 일부, 폴란드, 독일 이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러시아 쪽에서 유대인들 박해가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어갖고 유대인 자본들이 일본 쪽을 많이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적인 금융 자본의 지원에다가 전 나라적인 어떤 동원 체제 이래가지고 이제 러시아한테 이기기는 이겼는데 일본도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자기 나라 국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뭐 러시아도 큰 나라이긴 한데 그 전쟁 와중에 1905년에 상테스베르크에서 뭐가 일어난다? 1차 무장혁명이 일어나거든요. 너무나도 압제 반대한 평민들이 상테스부르크에서 어떤 피의 일요일 이래가지고 소위 1차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실패는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2년 지나가지고 1917년에 이제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 레닌의 연결로 이제 이어지긴 하는데 그런 혁명이 내부 소요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더 전쟁을 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 그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앞에 루즈벨트 대통령 또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중재를 해가지고 이제 포츠모스 회담을 하고 이제 전쟁은 종식을 하게 됩니다. 종식을 하게 되면서 그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정말 심대했죠. 사실은 그 전쟁을 끝내면서 포츠모스 조약에서 사실은 뭐 미국이 중재를 했지만은 거기에 주역들은 뭐 미국, 영국, 일본 뭐 이런데 그때 당시에 열강들의 관심은 소위 어떤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리고 민주 개념에서 어떤 그런 나라 이런 걸 생각해 주는 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고 오로지 자기 나라 이익. 그래서 1905년에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알고 있는 또 미국하고 일본이 맺는 게 뭐냐면은 미국은 이제 그때 당시에 태평양 쪽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하와이밖에 없었고 이제 자기네들 교두보로 확보를 하고 싶은 게 스페인으로부터 뺏은 필리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위 그때 당시에 이제 다음에 미국 대통령을 하게 된 테프트하고 일본의 가스라가 밀약을 합니다. 테프트 가스라 밀약이라고 하고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데 일본이 반대하지 않는다. 미국은 일본이 조선이라고 하는데 하고 만주를 차지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라는 밀약을 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미국이 우방이라서 그렇게 뭐 그때 그런 거 왜 했지 섭섭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시대 정신이었으니까 자기 나라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테프트 가스라 밀약 맺고 또 영국하고 1차 영국 동맹은 1902년에 맺었지만 1905년에 또 영국이 인도와 중국에서 이익을 취하는데 일본이 반대하지 않는다. 영국은 일본이 조선과 만주에 나아가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제2차 영일 동맹을 또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정지 작업을 다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포츠모스 조약하면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소위 들이미는 게 을사조약이죠. 을사조약. 그래가지고 을사조약은 사실 고종은 사인 안 했어요. 그 8명의 대신 중에 3명은 끝까지 반대를 하고 그 중에 5명한테 강제적으로 사인을 하게 해가지고 맺은 게 을사조약이죠. 을사조약. 그 을사조약도 사실은 그 정식적인 어떤 계약으로 보면은 효력이 없는 게 이게 나라 대 나라로서 맺은 조약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은 우리도 기업에서 CEO가 사인하고 법인감 찍어야 그 되듯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종 왕이 찍어야 되고 저쪽에서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인한 거는 우리나라의 그 일부 대신 박재순이라고 하는 그 대신이 사인한 거하고 찍은 거하고 그쪽에서도 그 일본의 그 대표가 한 게 아니라 일종의 한 대표가 한 그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약의 성격으로 보면은 효력이 없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밀어붙이고 이제 그때부터 통감부라는 걸 설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대외적으로 외교할 수 있는 외교 권한도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 식민지로 나아가는 그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이제 뭡니까? 조시훈 출신인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가 일대 통감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고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07년에는 이제 급기야 우리나라에 미약하지만 있던 소위 군대까지 해산을 시키면서 이제 우리나라 각 부서에 일본 차관들을 한 명씩 심으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모든 내정에 이제 다 관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미 7조약 이제 맺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미 7조약 이후에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의병이 한번 쫙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통치하면서 제일 무서워했던 게 그 의병이라고 그럽니다. 의병. 임진왜란때 한번 맛을 봤잖아요. 임진왜란때 왔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의병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한번 했는데 또 이제 그 정미 7조약 맺고 뭐 그때는 뭐 양반 뭐 일반 평민 그다음 노비였던 사람들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의병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또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대대적으로 이제 진압작전을 초토화 작전을 이제 막 벌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1909년을 기점으로 이제 의병이 이제 좀 사그라들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하기 힘들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해외로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주로 갔던 데가 저기 연해주, 그러니까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연해주하고 감도 지역 이런 쪽으로 이제 가서 그런 독립운동을 막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우리가 1910년에 이제 소위 합방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뺏기는 그런 거로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참 우리 역사에서 되게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그 감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도 지역. 감도 지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냐 하면은
지역이 세 개로 나눠져요. 우리가 두만강이 있고 압록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두만강 북부 지역, 지금 우리 연길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데 있고, 그거를 이제 동간도라고 그랬고, 지금 압록강 위쪽 그 지역은 이제 서간도, 그리고 남쪽에 이제 그쪽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역 간도에 대해서는 청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었던 게 1712년 그 숙종 때 그 백두산 인근으로 해서는 그 청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성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진족, 만주족들이 일어난 지역이 거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지화처럼 해가지고 청나라 시절에는 자기네들이 그 중국 그 본토로 들어가면서 그 만주 그쪽 지역은 사람들이 못 되도록 다 막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백두산 인근에서 산삼이 많이 나니까 우리나라 그 소위 산삼 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신만이들이 한 6명 정도가 가서 산삼캐를 갔대요. 갔는데 또 청나라에서도 한 10명의 신만이가 오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싸움 잘하잖아요. 그래서 산삼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뺏는 과정에서 청나라 신만이들을 죽이고 산삼을 뺏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신만이가 청나라 조정에 이제 끌려간 거죠. 우리나라는 숙종 때고 그 중국은 그때 강희제 때인데.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니까 이 지역이 경계가 불분명해가지고 자꾸 두 나라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구나 해가지고 그때 백두산 정계비라는 거를 이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터문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남쪽은 조선의 강력, 북쪽은 청나라의 강력 이렇게 해가지고 국경이 정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주민들이 간도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쪽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 터문강에 대해서. 우리 중국 사람들은 그 터문강이 두만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터문이란 지역이 그 중국의 그 만주 쪽 북쪽에 보면 송화강이 있거든요. 송화강의 지류를 또 터문이라고 해서 그 터문이라고 하는 거는 송화강 지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그때 약간의 다수식은 그 송화강 지류 쪽으로 더 그게 먹히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분쟁이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주민들이 많이 가서 살면서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이범률이라는 사람을 절도사처럼 보내가지고 관리도 하고 이런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외교관을 뺏어간 일본이 1909년에 청나라하고 뭘 맺냐면 간도 협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이 간도 지역 전체는 청나라 너희 땅이야. 너희 땅인데 그 대신 일본은 만주 쪽에, 남만주 쪽에 철도를 부설할 수 있는 권리를 청나라로부터 받아내면서 그걸 이제 서로 뽀타로 하면서 간도 지역이 그 중국 쪽으로 이제 완전히 기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아파요,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백성들이 많이 가서 그 간도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다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조선족들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나라 힘이 있었으면은 뭐 만주 전체가 아니더라도 압록강, 두만강을 연한 거기 간도 지역은 우리나라 영토로 충분히 될 여지가 많았었는데, 우리가 나라 힘이 없어가지고 일찌감치 외교권을 뺏기다 보니까 그 외교권을 가져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네들 이권을 받는 대신으로 너무나라 영토를 넘겨버린 그 간도 협약 그 부분이 참 역사에서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좀 그때 힘이 있었으면은 그쪽까지도 우리 영토로 하면서 뭐 조선족도 안 생기고 우리 백성으로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910년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픈 역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역사박물관에 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면서 제가 오늘 했던 게 이제 우리가 1870년에서부터 1910년까지 약 40년 정도를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다루었던 뭐 역사가 1시간 하면 보통 100년씩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짧은데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아프면서도 중요한 시기였죠. 그죠? 시기였던 게 그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일찌감치 파악한 어떤 일본, 그걸 근거로 해서 급격한 나라 개조를 해낸 일본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어떤 국력을 하나로 모으고 또 그리고 대외적으로 외교 관계를 하고 이러면서 그런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사실 그 시작한 게 1868년이니까
물론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닌데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뭐 가장 그 골든 타임에 어떻게 보면은 대원군하고 민비라고 하는 그 사이가 좋아야 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정말 상대방을 죽이느냐 아니냐 뭐 그 죽고 살기 싸움으로 정권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수구파, 사대파, 뭐 급진개혁파, 온건개혁파 이렇게 막 나누어져 가지고 그것도 하나로 뜻이 뭉쳐지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위정자는 어떤 그 옆에서 해주는 참모들에 의해서 어떤 일관된 어떤 외교 정책이나 어떤 방향, 뭐 일관되게 친일이면 친일, 일관되게 친놈은 친놈 해가지고 어떤 정말 그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그 갔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왔다 갔다 했던 게 민비가 죽을 때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민비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을 때 대원군한테 혹시 정권을 뺏기지 않을까. 그게 더 앞섰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왕실과 그 패밀리의 어떤 그 안위를 위해 가지고 나라나 국가 이런 것들이 못 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그 외교적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뭐 중간에 노일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를 중립국화하자, 영세 중립국화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의견도 나오고 여러 나라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조선이란 나라를 저기 스위스나 벨기에처럼 중세,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그런 논의도 나왔는데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외교를 펼치고 힘을 가졌으면 가능도 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도 차이나의 그 식민지를 경험 안 하고 그렇게 살아남았던 나라가 어디라 했어요? 태국이라 했잖아요. 태국이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중간 지대에서 그 외교도 잘하고 잘해가지고 태국은 식민지 경험 안 하고 독립국으로 계속 살아남았거든요. 우리도 그러면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은 그런 거 잘했으면은 뭐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근대화는 늦었지만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잘만 했었으면 그렇게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하면서 그런 거를 당했다는 점에서 참 아쉽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박물관 왔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아프지만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외교도 잘하고 국력도 잘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대외로 팽창하자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거 당하지 않고 사는 그런 나라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